네, 주불리 안보 특강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더 블링블링해지신 것 같은데 뭐 비결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열심히 그냥 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하고 각별하다고 뭐 누가 그러던데 정말 그래요? 뭐 각별하다기보다는 예.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때 한국 최초로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 되시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죠. 네. 그때 처음 만나긴 하셨는데 어떻든가요? 만났을 때 인상이? 저는 그때 그 예상보다도 되게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만나 보니까 대단히 그 당시에 제가 군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군에 대해서 공손하게 인정을 했고 또 머리가 대단히 샤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브리핑을 쭉 했을 때 금방 이해하고 본인의 생각도 빨리 접을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얘기했던 것이 대한민국은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머리 아파하던 분야가 그 분야였어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더 요구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건데 그래서 그때 한국을 2017년도 가을에 최초로 방문을 했어요. 대통령 되시고. 그때 미 대사가 없을 때라서 연합사령관이 주로 대사의 일까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합사령관을 설득을 시켰죠. 통상 보면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오면 어딜 가는가 하면은 판문점을 가요. 그래서 쌍안경 딱 보면서 메시지 내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2017년도가 또 두 가지가 변수가 있었는데 그때도 북한이 핵실험에서 엄청나게 긴장이 고조되고 트럼프가 뭐 핵버튼 누구가 더 큰 거 가지고 있냐 막 맞아요. 때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식시키고 무임승차론을 불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 문재인 정부도 했어요. 그래서 연합사령관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오시면은 캠프 험프리로 먼저 오게 하자. 평택에 캠프 험프리 기지를 신기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막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택 신기지가 11조가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90% 정도 되는 10조를 우리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때 방위비 분담금이 1조면은 10배나 더 들여서 그 좋은 기지를 만들었고 캠프 험프리로 가면은 한미 동맹이나 평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전방으로 가면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브룩스 사령관이 받아들여서 그 워싱턴을 설득시켜서 바로 오산에 오시자마자 바로 평택으로 오산에 전용기로 내리잖아요. 오산 기지에. 그래서 평택에 왔는데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영접을 하고 브룩스 연합사령관하고 이런 그 전쟁룸 같은 비밀룸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먼저 해요. 통상 하면은 이제 통상은 일반적인 브리핑만 하는데 그렇게 갖고 안 되잖아요. 이분은 사업가 출신이니까 데이터로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연합사령관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데이터로 설득을 시켰어요.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자. 이분은 그때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미군들이 다 해주는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착각을. 그러면 의원님 그때 당시에 데이터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자라는 얘기를 연합사 사령관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액이 과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과하다보다는 안보 무임승차는 아니다. 한국은 자체 방어 능력이 있고 미국은 조금 기여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령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 브룩스 사령관하고는 제가 아주 절친 관계라서 형 동생 같은 사이일 정도로 친해서 설득을 시켰죠. 그래서 그래프로 다 보여줬어요. 미군은 28,000명 원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은 60만.
그럼 원이 한 20배 차이 나잖아요. 예. 그다음 평시는 이렇고 전시가 되면 우리는 예비군 300만 대 2만 8천 플러스 알파 미국에서 오는 예.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한국은 자체 방어 능력이 있다. 무기 비교도 한국의 전투기, 현재 주한미군의 전투기 뭐 이런 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캠프 험프리 기지가 11조 들었는데 10조를 들였다. 아. 방위비 분담금 1년이 그때 1조였을 때 10배나 더 들여서 했다. 그분이 사업가잖아요. 예. 우리가 20년치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기 액수 있잖아요. 예. 역으로 해서 한 20년치를 그래프로 쫙 그려서 그걸 보여줬어요. 설명을. 그랬더니 아 그걸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안보 무임 승차론에 대해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 그 이어서 국회 연설할 때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 와서 연설을 했었는데 안보 무임 승차론 하면서 또 내지름 어떡할까 했는데 그걸 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안보 무임 승차론은 별로 주장을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그 캠프 험프리에서는 내지 않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한국이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됐고요. 그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오셔갖고 병사들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딱딱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빨리 이렇게 가깝게 케미가 맞는 그러니까요. 관계가 돼서 그때 남북한 문제의 평화의 물꼬를 털 수 있었던 계기가 큰일 됐었죠. 하셨네요. 네, 큰일 네. 하셨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적으로 지키는데 너네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너네가 지켜주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네. 인식을 심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지금 뭐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하고 뭐 네. 저건 부자 나라니까 돈 많이 내야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네. 그것도 사업가니까 일단 질러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분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대단히 현실주의자고 실용주의자고요. 제가 봤을 땐 협상의 달인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협상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 들어놓기 전략과 예. 한 발 들어놓기 전략이 있어요. 예. 머리 들어놓기 전략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형한테 돈을 1억을 빌릴 때 형 5억 빌려줘 하고 크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럼 야 5억이 어떻게 있냐. 그러면 1억만. 그럼 1억만 좀 하면 알았다고 주는 게 머리 들어넣기 전략인데 이분은 그거의 명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4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2개를 원하면은 5개를 요구 먼저 해요. 하려요.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고 계속 하면은 결국 2개밖에 안 갖고 가요. 4년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가 막 하는 언론이나 또 일부 보수론자들은 호들갑을 떨죠. 10개 요구하니까 10개 주고 한미동맹 지켜야 된다 이런. 그때도 방위 분담금 1조 낼 때 5조 정도 달라고 했어요. 5배. 그랬더니 그 언론에서는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보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1조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안 된,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계속 나갔더니 보수에서는 돈 걷어 방위비 주면서 한미동맹 지키자라고 하는 논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트럼프의 전략을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겁낼 사항도 아닌데 저는 사실 제일 겁나는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벌써 그 케미가 맞다 하잖아요. 그 케미가 맞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케미가 안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로 실용주의고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가치 편향주의자잖아요. 예. 그리고 갈라치기, 뭐 자유연대,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별로 중시 안 여겨요. 안보에서도 대단히 실용적이죠. 그런 가치를 정반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케미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위 분담금 달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다 줘버리고 5배 요구해도 예를 든다면 그러면 케미가 맞는 척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거는. 케미 맞춘다고 골프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이런 것처럼 트럼프 4년의 전략을 연구하고 우리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골프는 최근에 보면은 8월, 7월 뭐 이렇게 해서 9월 최근에 군 골프장에서 윤 대통령이 골프를 김건희 여사하고 쳤다라는 제보와 의혹이 많아요, 지금. 그때 한성대 8월 달에 갔다고 네, 하고. 네, 예. 그리고 이번에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트럼프 핑계 대는데 저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태능시시에서 골프 친 것이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 핑계 대기를 트럼프 대통령 돼가지고 트럼프 골프 좋아하니까 그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필요하니까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5일 날 있었잖아요. 네. 이미 또 2일에도 태능에서 골프를 쳤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트럼프 될 줄 알고 연습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쳤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예. 계속 그 박선원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요새 보니까 골프 치는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것 같고 트럼프 됐으니까 이게 아예 골프 배우자 그 핑계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골프도 뭐 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 국민들 감정도 생각해가지고 좀 괜찮을 때 쳐야지. 기자회견에서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고개 숙이고 그 다음 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은 또 시정연설이 있고 그런데 그거 골프 칠 정신이 있는가?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발의돼서 14일 날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 토요일 날은 김건희 특검법 그걸 위한 시국 집회가 열리고 뭐 각 대학 교수들은 또 윤석열 탄핵 또는 물러나라는 이런 시국 선언도 하고 있고 이런 시국에 골프 칠 정신이 있습니까? 태능시시 지금도 군 골프장입니까? 네네. 국군 통수권자니까 마음대로 가서 친다 이겁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 골프 얼마나 쳐보고 싶었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정말 그런 것도 좀 가려서 하고 말이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 참 아까 그 협상 전략에 머리를 디미는 전략이 하나 있고 한발 전략이 있다. 한 발은 뭐예요? 아파트에 통상 들어갈 때 물건을 팔러 들어갈 경우 아파트 문 안 열어주잖아요. 예. 한 발만 들어가면은 두 발을 들어갈 수가 있고 소파에서 앉아 팔 수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그러려면은 적은 거부터 요구합니다. 형한테 1억 빌려달라고 할 때 처음에 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 빌려주잖아요. 그럼 한 달 후에 가서 이거 턱도 없다고 지금 2천만 원 갚으려면 한 5천만 원 더 투자하면 된다고 5천만 원 하고 그다음 또 1억 받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그러다가 사기당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빌려준 돈 받으려고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분석한 바는 전형적인 머리 들어넣기 전략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뭐 방위 분담금 뭐라 그럽니까? 엄청나게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은 또 미군 철수하겠다 막 엄포를 주고 근데 전략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그거는 할 수 없는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것이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는 대응도 있지만 한 측면에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뺍니까? 예를 들어 그런 전략을 연구하면은 의연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은 머리가 샤프해서 또 우리의 얘기를 하면은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는 척 하지만은 그것이 해서 한 2개를 갖고 가는 거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첫 인연을 맺었고 그 뒤로도 뭐 이렇게 좀 교류가 있기나 뭐 그렇습니까? 그 뒤에도 트럼프 밑에 있었던 폼페오라든가 여러 참모들하고는 계속 교류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오면은 연합사를 먼저 옵니다. 그럼 그 당시 오면은 꼭 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연합사령관도 저하고 자리를 주선해주고 그래서 통상 그 당시 미국에서 고위급들이 오면은 브리핑을 같이 들어가서 둘이 하는데 왜냐하면 브룩스 사령관도 저에 대한 신뢰가 커서 자기가 그냥 한반도 정세를 하면은 신뢰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정세는 우리 김 대장이 좀 하라고 하면 제가 쭉 하고 얘기하고 전반적인 하고 저는 나오면 자기들끼리 비밀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국에서 고위급이 오면은 거의 다 제가 만나서 했고, 그 당시 안보 라인들 뭐 이런 분들이 했었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김병주라고 했어요. 늘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전역한 이후에도 오면은 꼭 그 비밀리에 저녁에 좀 보좌해서 가서 만나면은 제가 한반도 정세 얘기를 좀 해주면서 지금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득을 많이 했었죠.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일단 이제 미국 내의 불법 이민자들 취임 첫날 다 이제 뭐 쫓아내겠다고 하니까 그건 좀 미국 내 문제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관심을 가질 게 대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안보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그때 당시에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꼽으라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고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네. 있는데 볼턴은 욕하고 떠나버렸으니까 네. 이제 아웃이고 폼페이오도 이번에 다시 안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폼페이오 해리스 안 부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바뀌면 아무래도 정책이라든지 그런 기조의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걸로 예측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 국익상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있는데 위기 요인은 경제적으로 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할 거고 기회 요인은 안보 분야의 어떤 물꼬가 터질 것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좋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한반도 이런 데 더 풀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3개월 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 민주당 의원 대표단으로 예. 가서 트럼프 진영 분들도 좀 만났어요. 핵심에 계셨던 네. 분들도.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것들을 다 질의했을 때, 큰 변화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뭐 방위 분담금 이런 건 더 요구할 수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한반도 긴장은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한반도가 긴장으로 올라가면은 서로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선 사실 전에 평화를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갈수록 미국에는 골치 끝덩어리죠. 지금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쪽 전쟁 갖고도 골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그런 인식이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 분야에는 저는 변화가 오는데 빨리 오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몸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하고 그 동맹을 되면서 경제 제재가 이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실은 북한을 고립시켰던 경제 제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북한이 출구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출구가 생기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 교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트럼프는 하기 어렵잖아요. 정상적인 지도자는 한반도가 우선순위 4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가 이스라엘,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 세 번째가 대만 문제, 네 번째가 한반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되게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부터 빨리 종전시켜버리고 그다음 한반도 문제로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한반도의 평화만 갖고 와도 노벨 평화상도 탈 수 있고 공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받고 싶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미국 워싱턴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뛰어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앞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윤 정부나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예. 그런 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윤 정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게 걱정이죠. 그걸 골프로 풀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골프로 풀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골프 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게 뭡니까? 술 마시는 술 건데. 마시는 거잖아요. 트럼프 술 안 마시잖아요. 술을 안 마시죠.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맹숭맹숭 대화를 잘 하려면은 이성적인 얘기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건 데이터를 가지고 요몽요몽 논리적으로 해야 케미가 맞는 건데 이거 하시면은 미국에 어떤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설득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반도가 있어야 뭐 중국을 견제하고 어떻게 한다. 러시아하고 북한을 갈라놔야 미국도 좋다. 북한을 베트남 같이 만들어야 미국이 좋다.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술 먹고 뭐 참 그래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쭉 보면 네. 이제 감옥에 하여튼 뭐 가족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감옥 안 간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들 불행한 것들이 있죠. 네. 그런데 정말 못됐고 학살을 했고 그랬던 대통령조차도 굳이 꼽는다면 뭐가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두환 때는 뭐 물가, 네. 노태우 때는 뭐 북방 정책, 북방 외교, 예. 뭐 이런 거 하나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은 하나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쩌다가 이런 지난 기자회견 한번 보십시오. 그냥 술 먹고 행설수설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냥 뭐 수다쟁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고 그냥 이 자기 얘기를 술 먹고 막 사람들한테 막 가장해서 얘기하는 거. 내가 말이야 그때 대선 때 말이야 밤늦게 피곤해서 갔는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와이프가 말이야 내 핸드폰을 보지 않아. 그게 미쳤다고. 이거 미쳤냐 이것은 사실 참 보통 남자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정도고 뭐 아니 보는 국민이 다 부끄러웠다니까요. 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외신 기자들 아까 간담회 겸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어요. 그때 참 이재명 대표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너무 비교되잖아요. 며칠 전 아주 정제된 용어로 어떤 질문을 해도 외교 관계에서의 정확한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준비된 분과 그냥 어쩌다 대통령 된 거하고 천지 차이죠. 네. 어쩌다 대통령 어쨌든 사과. 그렇죠. 뭐 그랬지. 네. 참 그 대통령실 이전 비용 그 전에 뭐 496억이면 된다 이랬는데 네. 1조를 넘어섰다고요? 네. 1조를 넘어섰다고 어떻게 저는 밝혀진 보여요. 겁니까? 지금 사실 그 대통령실이 거길 뺏어서 갔잖아요. 예. 국방부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제가 밝혔던 거예요. 합참을 이제 공간이 좁으니까 새로 지어서 나가야 되고 그것만 해도 2,500억 정도 본청만 그리고 부수시설을 지면 한 2,500억이 아니라 한 4천에서 5천억 드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잔류기지를 미국이 만들고 용산에 여러 시설을 엮고 이제 반환을 해요. 근데 잔류기지를 옮겨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바로 옆에 미국의 잔류기지가 원래 계획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도감청 염려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통령 담벽을 연해서 외국군 부대가 주둔하는 데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옮겨야 돼요. 예. 근데 옮기는데 아직도 정하지 못했거든요. 원래는 그 1,100억이만 지을 수 있었는데 거기 드래곤 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한 3천억에서 5천억이 드는 거고요. 지금 제일 큰 것은 용산기지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예. 왜 기지 반환이 잔류기지가 안 만들어져서 계속 반환이 늦어지니까 용산기지 공원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천정부지로 이게 돈이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용산기지는 한 1조 1,000 정도 들어가던 것이 예. 2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오고 지금 훨씬 더 계산하면 높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1조가 아니라 천문학
적인 수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 개발도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용산 공원화 계획이 늦어지니까 용산 계획도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는 드론 택시, 드론 택배, UAM 뭐 이런 것들이 그 발전하잖아요. 예. 한강이 그 고속도로가 돼야 되는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오니까 그게 비행금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차질이 생겨서 서울시 그런 미래 산업도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하면 1조가 아니라 아마 천문학적 그런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빨리 대통령실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든 뭘 해야 된다. 용산은 아주 부적절하다. 지금도 도감청이 계속 되리라고 저는 봐요. 예. 바로 아직도 담벽 100m 옆에 그러니까요. 미군 기지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미군들 도감청 능력으로 봤을 때 안 듣고 싶어도 100m 거리면 다 들릴 거예요. 우리가 요 가까이 3m 있으면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잖아요. 예. 그럴 정도인 거죠. 네. 김 의원님은 운영위는 안 들어가십니까? 네네. 저는 예결위하고 국방위였고요. 그래요? 작년까지는 예결 운영위를 3번이나 했었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네. 국방부로 청사를 옮겼기 때문에 아니 그저 관저도 이렇게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쪽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네, 가지고 그렇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뭐 스크린 골프장도 만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창고라고 막 그렇게 우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누가 봐도 스크린 골프장 사진이 맞던데 네. 그걸 또 창고라고 우겨요. 네. 하여튼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다 드러나죠, 사실은. 예. 그것도 그때 대문 반응을 안 했고요. 예. 문제 제기 그때 증축을 했고 뭐 일부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그때 반응 안 하고 한 2달 후에 뭐 창권이 이렇게 반응한 걸로 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사실처럼 보여지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바꿨더라고요. 네. 뭐 수사 범위도 축소하고 네. 뭐 하도 저쪽에서 뭐 삼자 얘기하니까 삼자도 도입하고 네. 그래도 지금 이미 지금 통과하기 전부터 거부권 얘기가 나오는데 네. 통과는 되겠지만 또 다시 거부권 행사해서 재표결 가겠죠? 네,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기자회견 때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은 헌법을 위배하는 거라 예. 헌법과 배치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특검법 발의하고 통과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됩니까? 그럼 본인은 2016년도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주도했던 검사였잖아요. 그걸 또 해서 현재 대통령까지 갈 수 있었던 발판이 된 것이 자기 부정이죠. 그렇죠. 자기 부정인데 마치 뭐 특검을 그 헌법 위배됐다 해서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해봤어요. 예. 그 국무총리하고 그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무슨 헌법을 위배되냐 하니까 절차는 관계 없는데 그 내용상에 뭐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어거지 답변을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거부권은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지금 1000만인 서명 축구 서명도 받고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시위 집회 현장에 가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민심이 분노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민심을. 현장 분위기가 그렇게 뜨거운데도 네. 어제 제가 문화일보인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참 아무리 문화일보라고 그렇게 쓰나 왜 탄핵 열기 불이 안 붙나 이렇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네, 그것은 현장을 안 가보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데 첫째 11월 2일 날인가요? 첫째 주보다 훨씬 많았고요. 첫째 주도 골목골목마다 뭐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은 제가 시청역에 내렸는데 중앙무대로 가야 되잖아요. 무대까지 가는데 한 1km도 채 한 1km 몇백 미터 되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예, 그런 예. 일은 하도 그 군중들이 많이 몰리고 하니까 그게 보니까 경찰들이 또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집회를 하면은 교통 흐름을 해주려고 오히려 경찰들이 그 중간에 서서 흐름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외곽을 딱 감싸고 어떤 집회 현장 공간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꼴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문제 생기겠다 싶었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오신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질서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잘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이 일부는 있을 때마다. 연행까지 시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국민들인가 네, 네. 알 수 있지요. 네. 지난번 집회 때 이재명 대표가 차마 얘기를 못한 두 글자. 두 글자, 그렇죠. 뭔지 우리 국민들은 네. 다 아는데. 다 알죠, 뭐.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 네, 그 네. 두 글자 민주당은 언제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예. 탄핵 저도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탄핵이 됐든 하야가 됐든 조기 개헌이 됐든 임기 단축 개헌이 됐든 뭐든지 해야 된다. 저는 빨리 끝나는 걸 빨리 할 수 있는 걸 하자 했는데 지금 의원들 간에는 이렇게 하는데 아직 민주당 당론으로 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자신의 말로 못하는 두 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그 김건희 특검부터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1000만인 서명운동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30초 투자해야 나라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QR코드 들어가서 이렇게 서명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30초 들어가서 나라를 구하자. 30초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뭐님 그래도 미국은 대통령 당선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똑똑해서 낫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상하고 바보이기까지 하지요. 네. 참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김철홍 교수님이라고 인천대 네, 교수님 그렇죠. 계세요. 네. 훈 이훈장 자네나 가지게 네. 그거 쓰셨던 김철홍 교수님이 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대통령을 뽑았는데 1+1으로 이상한 사은품 그런데 둘 다 불량. 아주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분이 아주 용기 있게 참 훈장도 윤석열 이름석자 들어간 건 받지 않겠다 하고 반납을 했는데 그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참 그 용기에 존경스럽습니다. 네. 예. 오늘도 주블리 안보 네. 특강 김병지 의원님 모시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안보 상황을 더 친숙하게 이해하게 되고 잘 이해하게 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모시고 주블리 안보 특강 즐겁게 진행했습니다.